지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지구의 심장 박동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 없는 기후재앙으로 멸망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있을 때 나사 위성이 포착한 한반도 서남 해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검은 진흙탕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정체불명의 패턴들. 처음엔 거대한 오염 물질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엔 바다 밑에 숨겨진 비밀 군사 시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국 본토의 인류 과학자들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정체불명의 검은 격자 무늬를 보며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커먼 진흙 속에 인류를 구할 최후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사의 수석 과학자 클로이 박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항구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한국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녀는 평생을 바친 자신의 박사 학위보다 더 위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석유와 금을 가진 나라들이 자원을 파내며 지구를 병들게 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바다 한가운데서 지구의 숨구멍을 창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한국의 보물을 싹 다 퍼가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한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클로이 하워드입니다. 하버드에서 해양생태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지구기후 시뮬레이션을 연구해온 과학자죠. 나의 일상은 차가운 데이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슈퍼컴퓨터가 내뱉는 절망적인 미래 예측 수치를 정리해 보고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2026년 초 우리 팀은 인류의 절망이 담긴 보고서 한 장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현재의 탄소 배출 속도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어설 것이고 우리가 아는 문명은 30년 안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잔혹한 경고였죠. 발표장의 공기는 무거웠고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나는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공허한 답변뿐이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상이변 뉴스들은 나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남부에는 야구공만 한 우박이 떨어져 도시가 마비되었고 남미에선 100년 만에 대지진이 평화로운 마을을 삼켰습니다. 유럽의 강들은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고 북극의 빙하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탄소 포집 장치들은 거대한 공장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며 겨우 한 줌의 탄소를 빨아들이는 그 기계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구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인간의 기술로는 자연의 파괴를 막을 수 없는 걸까? 그런 암담한 생각으로 잠을 설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메릴랜드주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정적을 깨고 내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위성 관측팀의 수석 분석관 마이클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가쁘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클로이 박사님, 지금 당장 중앙 모니터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류인 줄 알고 3번이나 재부팅을 했는데도 결과값이 똑같아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뛰어간 모니터실에는 거대한 월 스크린 가득 동아시아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화면의 한 지점을 확대하자 한반도의 서남 해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선에 마치 누군가 검은색 잉크로 정교하게 그려 넣은 듯한 거대한 격자무늬 패턴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해상 유출 사고인가? 아니면 한국군의 비밀 수중 시설인가? 나의 질문에 마이클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정밀 분석 결과 이 격자무늬의 정체는 한국의 김 양식장 시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양식장 격자무늬가 포착된 구역 하단, 즉 그 아래 갯벌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십시오. 주변 지역은 적색고 농도인데 유독 이 양식장들이 울타리처럼 감싸고 있는 갯벌 구역만 짙은 청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마치 이 갯벌 자체가 대기 중의 탄소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나사의 최첨단 기기들이 연간 수백억 달러를 써가며 겨우 해내는 일을 지도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저 작은 나라의 해안선이 아무런 동력도 없이 해내고 있다니요. 우리는 이 정체불명의 패턴을 검은 격자의 미스터리라고 명명하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물리적인 오차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더 깊이 확대하자 나사가 놓쳤던 진짜 주인공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였습니다. 격자무늬 양식장들이 보호하듯 둘러싼 광활한 진흙벌, 그리고 그 위에서 자라나는 아주 작은 식물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네트워크였죠. 우리 팀의 한국계 연구원인 지훈이 화면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한국의 갯벌입니다. 그리고 저 격자무늬 양식장 아래로 붉게 보이는 군락들은 우리가 함초라고 부르는 염생식물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봄마다 갯벌에 나가 잡초라며 뽑기도 하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던 그 흔한 툴들 말입니다. 함초, 갯벌, 서구학계에서 갯벌은 그저 쓸모없는 진흙탕, 냄새나고 벌레가 들끓는 개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맹그로브 숲이나 산호초에 대해서는 수천 권의 논문이 있었지만 한국의 이 좁은 서해안 갯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조차 거의 없었죠. 하지만 나사 위성이 보내온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격자무늬 양식장과 그 아래 함초 군락이 공존하는 한국의 갯벌 1헥타르가 흡수하는 탄소량이 아마존 밀림의 같은 면적보다 무려 5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거야. 나는 더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진흙탕이 어떻게 현대과학을 비웃듯 지구를 살리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해양학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첨단 공학 기술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믿어온 나의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내려 완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평온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짭조름한 소금기와 함께 무언가 깊고 묵직한 흙의 냄새가 섞여들었죠. 마침내 완도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았던 그 검은 격자들이 내 눈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꽂힌 말뚝과 줄들이 거대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고, 썰물이 빠지며 드러난 그 울타리 안쪽 갯벌 위에는 마치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 함초 군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서서 갯벌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 열심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미리 준비해온 장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갯벌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발목까지 푹 빠지는 묵직한 진흙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구멍마다 들락날락하는 작은 생명체들. 갯벌은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조심하시오. 여그는 욕심부려 발을 빨리 떼면 더 깊이 빠지는 법인 게. 투박하지만 정겨운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이 갯벌에서 함초를 캐고 바다를 일궈온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진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은 풀 한 포기를 뜯어내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박사님이 멀리서 보러 왔다는 그 함초여.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엔 그저 잡초고 나물인디 미국 사람 눈엔 이게 보물로 보인단가요? 나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그 작은 풀을 손에 쥐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던 그 어떤 세포 조직보다 강인해 보이는 생명력. 2026년 봄,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한국의 낮은 진흙바닥 그리고 한 노인의 투박한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의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곳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다.
할아버지가 건네준 함초 줄기를 조심스럽게 입안에 넣었습니다. 순간 혀끝을 강타하는 강렬한 짠맛과 함께 산뜻한 바다향이 온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뒤이어 찾아오는 알싸하면서도 깊은 감칠맛, 그것은 인공적인 조미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바다가 수천 년 동안 품어온 생명의 정수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 맛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 작은 풀이 정말로 그 거대한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한다는 건가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갯벌 저 멀리 지평선을 가리키셨습니다. 허허, 박사님, 이 뻘밭이 보기엔 그냥 진흙탕 같아도 말이여. 이게 지구의 거대한 필터랑 똑같아.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이 함초랑 갯벌 식물들이 물속에 든 나쁜 것들을 싹 다 잡아먹지.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 하늘에서 내려온 독한 공기들, 이 뻘을 통과하면 다시 맑은 물이 돼서 나가는 거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바다의 인삼이라 불렀어. 땅의 인삼이 사람을 살린다면 바다의 함초는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법인 게. 나는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으며 본격적인 필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갯벌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몸무게를 지탱하는 진흙의 묵직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년의 세월 동안 퇴적된 유기물과 미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의 보고였죠. 나는 휴대용 탄소 분석기와 토양 샘플 채취기를 꺼냈습니다. 맙소사 수치가 기기 측정 범위를 넘어가고 있어. 분석기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갯벌 하층부 1m 지점에서 측정된 탄소 저장량은 내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측정했던 데이터의 10배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함초 군락이 형성된 곳의 토양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각 깊숙한 곳으로 고정시키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를 블루 카본이라 부르지만 한국의 갯벌은 그 용어조차 담아내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나는 갯벌 한편에 마련된 작은 임시 연구소에서 한국해양수산과학원의 박진수 교수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이 갯벌의 가치를 연구해온 숨은 영웅들이었죠. 박 교수님은 내게 낡은 연구 일지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로이 박사님, 나사에서 오신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과학계가 맹그로브 숲이나 산호초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이 갯벌의 규조류와 함초에 주목했죠. 보십시오. 한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8조 원에 달합니다. 그중 탄소 흡수 가치만 따져도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진흙 1세제곱미터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거대한 참나무 5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나는 전율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탄소 포집 기술 CCS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가르치던 교수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전기를 소모하며 탄소를 가두려 애쓰는 대신 자연은 이미 이 낮은 진흙바닥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교수님, 왜 이 위대한 사실이 세계학계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박 교수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학문적 편견 때문이었죠. 갯벌은 동양의 일부 국가에만 발달해 있고 서양 사람들에겐 그저 해변을 망치는 지저분한 땅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게다가 함초 같은 염생식물은 연구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지구가 한계에 다다르자 자연이 숨겨놓았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후가 되자 갯벌 위로 수십 명의 마을 할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붉게 물든 함초 군락 사이로 허리를 숙이고 능숙하게 함초를 뜯어내는 모습은 흡사 붉은 바다를 유영하는 무용수 같았습니다. 나는 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서툴게나마 함초 뜯는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이 일을 매일 하시나요? 아이고, 박사님 힘들긴 하지만 이게 다 우리 자식들 키워준 고마운 풀인걸요. 흉년이 들어 배고플 때도 이 함초가 우리 배를 채워줬고 몸이 아플 때도 갯벌이 우리를 고쳐줬어요. 바다가 주는 만큼만 욕심 안 부리고 거두면 바다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 안 해. 할머니의 거친 손톱 밑에는 까만 갯벌 진흙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습니다. 나사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미래를 걱정할 때 이 할머니들은 평생을 갯벌에 엎드려 자신의 온몸으로 지구를 닦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을 숙소로 돌아와 나사 본부와의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나사 국장과 수십 명의 수석 과학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찍은 사진들과 실측 수치들을 공유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탄소 포집 장치를 만들려 애쓰는 동안 해답은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갯벌과 저 보잘것없어 보이던 함초가 전 지구적 기후 재앙을 막을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승리입니다. 보고를 마친 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해 바다는 조용히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갯벌은 다시 바닷물 아래로 몸을 숨기며 내일 다시 시작될 위대한 정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구가 아니라 어쩌면 자연 앞에 오만했던 우리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대한민국의 갯벌, 그리고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위대한 서사는 이제 막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사 본부와의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보낸 한국 갯벌의 실측, 데이터와 함초의 탄소 흡수율 보고서는 나사 내부망을 넘어 전 세계 과학계와 주요 외신으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완도의 작은 숙소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스마트폰은 이미 마비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 온 인터뷰, 요청과 협력 제안이 쏟아지고 있었죠. 뉴욕타임스 일면에는 아마존은 잊어라, 지구의 진짜 심장은 한국의 서해안이었다라는 헤드라인이 대대적으로 걸렸고 CNN은 생방송으로 한국 갯벌의 경이로움을 24시간 내내 타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갯벌을 그저 개발하면 돈이 되는 땅 정도로만 보았던 국제사회의 시선은 단 하룻밤 사이에 전 인류가 머리를 숙여 보존해야 할 성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태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제 경제 지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갯벌이 보유한 압도적인 탄소 흡수권은 그 가치가 석유나 금보다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박사님, 지금 밖을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연구원 지훈이 흥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숙소 밖 완도의 작은 항구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거대한 함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유엔의 깃발을 단 조사단 전용선부터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타고 온 초호화 요트까지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갯벌 보존 분담금을 낼 테니 제발 탄소 흡수권을 나눠달라고 사정하기 위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시골 어촌이었던 이곳이 순식간에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태금융의 월스트리트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바로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한국의 갯벌을 오염된 진흙탕이라 비하하며 자국의 인공탄소 포집 기술이 최고라고 자랑하던 일본과 서구 강대국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자국의 연안을 콘크리트로 메워버렸던 국가들은 이제 와서 한국의 갯벌 관리 기술을 전수해달라며 백지 수표를 들고 한국해양수산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블루카본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정상들이 모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갯벌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갯벌을 지켜온 것은 수백 년간 바다를 가족처럼 여긴 우리 어민들의 눈물과 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전 세계와 공유하되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지구의 숨구멍인 갯벌과 함초를 가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함초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함초에서 추출한 성분이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스위스 제약사의 임상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함초는 지구를 살리는 식물을 넘어 인류를 치유하는 기적의 영초로 등극했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이 한국산 함초를 구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예약금을 걸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 벅찼던 것은 그런 화려한 국제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완도로 내려가는 길, 갯벌 근처 식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변화였습니다. 박사님, 글쎄 저번에 왔던 그 파란 눈의 양반들이 우리 뻘밭에 대고 절을 하더라고. 이게 진짜 보물이라면서 말이요.
이영도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굽은 허리로 진흙탕을 누비며 천한 일을 한다고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셨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생태 명장으로 대우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사는 즉시 완도에 지구 생태계 방어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의 수석 고문은 다름 아닌 이 마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위성이 보지 못하는 물길의 흐름과 함초가 자라나는 미세한 토양의 변화를 평생의 감각으로 알고 있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나사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죠. 저는 유엔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런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금을 캐기 위해 땅을 팠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바다를 오염시켰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장 낮은 진흙 속에서 생명을 길러냈고 그들이 버려두었던 잡초가 결국 인류의 마지막 산소호흡기가 되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 빚을 지고 있다. 회의실 밖으로는 대한민국 서해안을 배우러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화를 신고 서투르게 갯벌을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함초 캐는 법을 가르쳐주는 한국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기다림의 지혜가 전 지구를 구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엔진이자 전 인류가 꿈꾸는 미래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의 팔레데 나쇼 대회의장 193개국 정상급 대표단과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후 과학자들 그리고 수백 개의 외신 카메라가 집결한 이곳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수천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미국 나사의 수석 과학자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기에 이토록 호들갑인가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화려한 3D, 그래픽이나 복잡한 물리 방정식, 슬라이드를 모두 뒤로 넘겼습니다. 대신 제가 완도의 갯벌에서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첨단 장비로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시커먼 진흙이 손톱 밑까지 잔뜩 박힌 채 갓 뜯어낸 함초 한 포기를 소중하게 쥐고 있는 이영도 할아버지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거친 손이 보이십니까? 이 손의 주인공은 하버드나 스탠퍼드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탄소 포집 기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선언하건대 이 투박한 손이야말로 지난 수백 년간 우리 인류가 망쳐온 지구를 묵묵히 닦아내고 있었던 이 지구상의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손길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만했습니다. 수조 달러를 들여 대기를 정화하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고 살 곳이 없어지면 화성에 가겠다는 허황된 계획을 세우면서도 정작 우리 발밑에 있는 가장 경이로운 생명의 엔진을 쓸모없는 진흙탕이라 부르며 파괴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진흙 속에 숨겨진 생명의 가치를 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쓰레기라며 무시하고 뽑아버렸던 그 작은 함초 한 줄기가 실제로는 같은 면적의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무려 5배나 많은 탄소를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현대과학은 이제야 겨우 발견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겨 한국 갯벌의 실제 탄소 흡수 데이터와 그곳을 지켜온 한국 어민들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갯벌에 엎드려 바다와 대화하듯 함초를 거두는 할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갯벌이 어떻게 지구의 열을 식히고 대기를 정화하는지에 대한 정밀 시뮬레이션 수치가 공개될 때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갯벌 한 평이 소나무 숲 100평의 가치를 지녔다는 나사의 공식 인증 수치가 발표되자 일부 과학자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갯벌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한국인의 기다림과 공존이 만들어낸 위대한 생태학적 예술 작품입니다. 한국인들이 갯벌을 메워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올리는 쉬운 길 대신 허리를 굽혀 함초를 캐고 바다의 숨구멍을 지키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에
오늘 우리 인류에게 미래라는 이름의 희망이 단 1분이라도 더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에게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기술이라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이 낮은 진흙바닥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인정해야 합니다. 말을 이어가던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완도 갯벌에서 할아버지가 건네주셨던 그 함초의 알싸한 맛, 그리고 바다가 웃어야 우리도 웃는 법이라던 그 소박한 진리가 제 가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사의 수석 과학자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갯벌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기후위기의 해답은 차가운 실험실이 아닌 대한민국 서남해안의 그 따뜻한 진흙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제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을 때 회의장엔 잠시 폭풍 전야 같은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유엔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강대국 대표들부터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대표들까지 193개국 전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5분 넘게 이어진 그 거대한 박수 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묵묵히 지켜온 가치에 대한 전 인류의 경외이자 찬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은 전례 없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은 보물, 지구의 운명을 바꾸다. 나사 수석 과학자의 고백. 우리는 한국의 진흙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영국의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전 세계 연안 국가들은 한국의 갯벌 복원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산 함초와 김, 미역 등이 지구 살리기 푸드로 선정되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들은 함초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지구의 생명력을 먹는 성스러운 의식이라며 함초 요리를 메뉴판의 가장 윗자리에 올렸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한국의 갯벌 보존을 위해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놓으며 앞다투어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해 체험하는 것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설 직후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세운 글로벌 블루카본 연구소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유학생과 과학자들이 장화를 신고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함초, 캐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분석법보다 먼저 자연을 대하는 예의와 기다림의 철학을 배웁니다. 연구소 앞 드넓은 갯벌에서 여전히 함초를 캐고 계신 이영도 할아버지께 유엔에서 받은 공로 훈장과 전 세계의 찬사가 담긴 신문 기사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이런 종이 쪼가리가 다 무슨 소용이랴. 올해는 함초가 작년보다 더 붉고 튼실하게 자란 거 보니께 바다가 기분이 좋은 모양이여. 입벌이 웃고 함초가 춤을 추면 지구도 시원해지는 거 아니겠소? 우리는 그저 바다 뒤치다거리나 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할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 인류가 찾던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이제 한국의 바다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와 금이 세상을 지배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윽박지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대한민국의 지혜가 전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한민국 갯벌과 함초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흙탕물이라 불렀던 그 공간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미래를 단단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기적이 붉은 함초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이 소중한 보물은 이제 전 세계인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오늘만큼은 가슴 깊이 새기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지구를 구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울림과 자부심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땅의 가치를 알리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뜨겁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